자, 월요일 3부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전달하는 경제저널 순서입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해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최저임금 협상 결정 얘기인데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권이 네. 바뀐 뒤에 첫 결정이어서 더 관심이 컸죠.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최소한 좀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 시급을 결정하는 것을 좀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약 10에서 15% 정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임금 결정이 이렇게 적은 대상자들인데 매년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는 이유가 어쨌든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 해의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봉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내에서 연봉 인상을 요구하고 또 노동자들이 혹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파업을 할 경우에 네. 그 협상 과정에서 연봉 인상률을 고려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예. 자, 어쨌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에 결정이 되기로 했고요. 네.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간을 지켜서 6월 내에 결정이 됐는데 이번 결정을 두고 노사 양측에서 아주 불만이 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사양 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양측을 다 그렇죠.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최저임금의 가장 가파른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랬던 시기는 문재인 정권이 막 시작됐던 2017년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당시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느냐 이건 아니고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대선에서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 전원이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 원을 달성시키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을 만큼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아주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이었었습니다. 네. 16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6,270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불과 5년 만에 48.68%나 오른 수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기간 동안 당연히 기분이 좋았던 쪽은 노동자 측이었었습니다. 예. 기존에는 7, 8% 정도 수준밖에 올리지 않았던 최저임금을 2017년에만 16.4% 단일 기간 올렸고요. 그 다음에도 11% 가까이 올리게 되면서 심지어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었던 코로나 기간으로 힘들었던 지난 2년 동안의 기간에도 최저임금액은 소폭으로나마 꾸준히 올라왔었습니다. 반면에 경영자 측은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어났으니까요. 자,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봉쇄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상화 과정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에서는 이제 10,000원이 넘게 1,890원을 요구를 했고 경영계 그렇죠. 측에서는 올해와 같은 9,160원 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렇죠. 했는데 이렇게 각자가 주장하는 논리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양측에서 얘기했던 논리가 굉장히 좀 다들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팽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일단 노동계 측을 보면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을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3월에 4.1%, 또 4월에 4.8%, 5월에 5% 이렇게 치솟은 물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도 이만큼 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네네. 물가가 오르니까 소득이 올라야지 실질적인 삶의 짐이 개선된다 이런 의미인데 올해만 제한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좀 적용을 한다면 맞는 얘기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두고 주말에 서울 곳곳에서 시위가 있었죠. 네.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이 임금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또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결정이 된 만큼 최저임금까지 오르게 된다면은 생존을 위협할 만큼 어려운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네네. 거죠.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예. 네, 어느 한쪽의 의견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쉽지 않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이렇게 각각 9명씩, 약 27명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제 결정 과정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익위원들이 결정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으로 흘러가는 이 부분도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불과 5년 전, 아까 전에, 6천 원대에 머물렀었던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당연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다들 인지가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이제 이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오른 것인가. 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논의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최저임금은 뭐 폐지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법제화를 하고 권장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것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은 넘어간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산업 일선이 아닌 학자나 또는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공익위원들 위주의 이런 분들이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자칫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요인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전의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는 개선의 상황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였고 지난 5년간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에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 30개국 중에서 3위 수준까지 크게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다른 국가들의 통계 부분이 왜곡됐다거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작성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결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시간당 10,000원 뭐 이런 상징적인 슬로건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 공익 부분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현실을 반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매년 좀 달라져야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하고는 별도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는데 먼저 네. 주휴수당이란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주휴수당이라는 게요. 이 단시간 근로자들에 한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경우에 네. 휴일에 대해서는 하루에 제공되는 평균 급여를 그냥 준다. 그러니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경영자들에게 지금 이제 의무로 사항으로 지켜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3일 일주일 중에서 3일 동안 일을 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하루에 5시간을 일을 한 꼴이니까 네. 일을 한 15시간에다가 주휴수당 평균 5시간이 더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20시간 일한 급여가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경영자 측에서는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게 됐는데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수당까지 챙겨줘야 되냐 이런 불만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이제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널리 적용되는 그런 제도인가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많이 향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뭐 모든 나라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들끼리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에서 모두 적용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예. 최저임금이 뭐든 어쨌든 간에 계속 지켜지고 있지만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 시절에도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우리만의 제도 그리고 각 나라에서도 모두 일괄적으로 취하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노동 환경이 워낙 열악했던 시절에 노동자를 보호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진 제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때 상황과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최저임금에다가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 뭐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시간당 1만 2, 3천 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다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제도를 먼저 손봐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좀 있는 만큼 향후 좀 논의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의무화 폐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편의점의 경우겠지만 이 그렇죠. 점주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것을 또 극단적인 사례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을 떠나더라도 어쨌든 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를 매년 이렇게 골머리 아프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구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좀 이제 손볼 필요가 있겠고 네.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도 계속적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고용인하고 피고용인 사이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다는 일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시간이 한 2분 정도 있어서 네.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첫 단계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자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근 한 10년 기간 동안에 이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과 또 이들의 소득 수준, 또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산재법이라든가 또 노동 근무 환경 안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그런 어떤 보호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의 생활을 이제 삶의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일을 하면서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당과 또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또 그런 상황으로 좀 사회적으로 안아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저널 한양대학교 이상석 교수였습니다.